무더운 7월에 이렇다입니다. 네. 와 오늘 무슨 이렇다. 날이세요? 몰라요. 축하. 뭐죠? 백회죠. 네 백회. 오늘 100회. 와, 100회. 와. 네, 100회입니다. 와 이렇다 일을 시작했을 때 네. 기억나세요? 네. 우리 기념 촬영도 했었는데 좋은 옷 네, 쫙 입고 해서. 그때 양복도 입고 왔었어요. 네. 네. 그 사진 아직도 대문에 걸려 있어요. 네, 좀 어색합니다. 네. 네. 근데 벌써 100회예요 100회. 우리 2년이 넘었어 2년 네, 반. 2년 넘었습니다. 2년이 그렇죠. 훨씬 넘었고요. 네. 네, 숭이님 그때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자꾸 2016년 1월 초인가였을까? 굉장히 추웠는데 추웠어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연구소로 쳐들어와서 아니 쳐들어온 건 아니고 방문. 우리 경제 팟캐스트 합시다! 이러고 우리 갔던데 네, 방문. 왜 그러셨어요? 그날? 아 근데 우리 네. 정치 팟캐스트는 정말 많잖아요. 시사, 네네. 정치 시사. 그렇죠. 네. 시시껍잖아 소리하고. 네. 시시껍잖아요. 어디서 무슨 정보 하나 얻어갖고 막 아. 확대 재생산해서. 네, 그렇죠. 아까 네. 뭐 B급의 어떤 네. 스캔들이나 루머 음. 위주의 그런 방송 많은데 네. 정작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경제 팟캐스트를 해보자. 네. 근데 경제 팟캐스트 이렇게 검색하면요, 다 주식이나 부동산밖에 그렇죠. 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류의 경제 팟캐스트 그건 한번 꼭 경제가 해봤으면 아니고 좋겠다. 돈벌이. 투자 팟캐스트. 그렇죠. 돈벌이 팟캐스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님 찾아가서 하자고 때를 쓴 거. 그래서 슈퍼바이저님을 찾아오신 거고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게 네, 된 거죠. 네. 아. 처음 뵀죠,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연구소가 막 개소를 했을 때예요. 연구소가 이제 2015년 12월 23일에 개소했는데 1월 초에 오신 거죠. 몇 주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연구소를 어떻게 해나갈지 뭘 할지 뭐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뭐 사실 뭐 좀 제안했을 때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좀 방송이나 하고 있으면 될까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자고 하니까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첫 방이 나간 게 그래서 2016년 1월 8일. 굉장히 후다닥 준비해서 후다닥 나왔어요. 해서 그냥. 예. 그래서 어느덧 그런데 이게 이렇다가 연구소의 주요한 일상 활동의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 연구소를 이거로 알아봐주고 들었다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드디어 감격스러운 100회를 달성하겠다는 게 감개무량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숭이님한테 이제 감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원년 멤버이신 우리 유프로님도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네네. 어떻게 아까 찬희 쌤은 제 첫인상이 쳐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쳐들어왔다. 교양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쳐들어오는 거 아니, 뭐 잘하시면 저도 그날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전에 팟캐스트라는 걸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출발해야 될 건지 어떤 특정한 계기가 안 생겼는데 이제 송이님이 하시자니까 일단 출발시키고 놓고 보자. 근데 사실 준비만 하다가 보면 시간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이님 때문에 훌륭한 출발의 계기를 마련했죠. 막무가내로 하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뭐. 당장하자고, 예, 막무가내로 그냥. 예. 2주 줄 테니까 당장 당장 콘텐츠를 하라고. 만들자. 근데 아, 이제 좀 네.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됐는데 사실 사회자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긴 했거든요. 오늘 다 나오는데. 그런데 정말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사회자를 잘 만났다. 지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래 이렇게 기념일 때를 서로 이제 자화자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받아들였어요. 금칠해주면서 그럼요. 이제 금칠하다 좀 굉장히 친한 끔찍한다. 척하면서. 예. 네. 그리고 오늘 한 분이 더 나와 계십니다. 삐딱이님. 삐딱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삐딱입니다. 네. 저는 90회에 문재인 케어를 주제로 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쳐다보는 표정이 좀 안 좋죠? 예, 네. 그리고 뭐 의사 친구도 못 만나게 됐죠? 네. 네. 그래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 저를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좀 띄웁시다 우리. 예. 삐딱이님 1회부터 89회까지는 청취자 입장이셨겠어요, 그렇죠? 듣긴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물어봐야 될 거. 사실은 저는 네. 그 오래 전부터 연구소 만들어질 때부터 일종의 내부자 비슷한 그런 이치에 있어가지고 이 청취보다 미리 준비된 자료를 더 많이 봤습니다. 예. 제 느낌은 어쨌든 다루는 주제에 대해 참 충실하게 자료 정리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뭐 이런 팟캐스트 어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경쟁력이긴 한데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약점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텍스트로 읽어도 경제 문제라는 게 이렇게 술술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이걸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청취자한테 어느 정도 전달력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와, 우리 방금 2분 전에
백회는 서로 금칠만 하자고 했는데 네. 똥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네. 삐딱하게 또 한 말씀 하시잖아요. 또. 삐딱하게 해야 네. 발전이 있죠, 뭐. 그렇죠. 예, 예. 오늘 뭐 100회 기념이라서 되게 흥이 나고 있는데 네. 참을 확연 쭉 어차피 끼얹었으니까 좀 더. 예. 좀더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 한번 하면은 이거 주제를 뭐 총정리하듯이 이렇게 좀 방대하게 좀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전달력이 이렇게 쏙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기초 개념을 잡아주는 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다만의 이런 관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걸로 내용을 좀 좁혀서 다루고 싶다,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컴팩트하다. 꽉 채워서 막. 예. 보통 이제 시사나 정치 같은 그런 팟캐스트 보면 한 가지 갖고 그냥. 그냥 슬쩍 계속. 하나 정보 주고 야부리로 한 90% 채우잖아요. 근데 음. 우리는 너무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녹음한 거 들어보면 진짜 컴팩트한 강의를 하나 듣는 것 같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다고 한 게 이제 잘한다고 한 짓인데 우리가 욕심이 많은 예, 거죠. 그게 이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방송이랑 한 500회 정도 할 거를 벌써 100회 다 한 그렇죠. 거야. 다 해버렸어요. 예. 그 대단한 방송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 오늘 100회 특집 방송인데요. 100회 특집 방송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 많았잖아요. 네네. 공개 방송할까 뭐 음. 공연을 할까 뭐 네. 별의별 생각을 춤도 좀 많이 쳐보자 했어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 꽤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어느 정도 되나요? 네, 1회가 네. 양적 완화가 뭐야 이거였는데 들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오. 매회 올라갈 때 한 1주 사이에 네. 보통 3천 명 이상이 듣거든요. 어. 2주, 3주 되면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류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듣습니다. 수천만이래요. 수천 명. 일주에 3천 명 이상은 듣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게 공개 방송하면 몇이나 오실까 생각해 보면 뭐 몇십 명, 뭐 열몇 명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방송해도 결국은 또 그걸 또 팟캐스트 방송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지난 99회까지 했던 방송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그렇죠. 예. 그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을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네. 현재적인 의미도 다시 중국이 되짚어보고,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예. 지난 방송 경험이나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음. 또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거에 음.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방송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전쌤? 뭐 함께 내렸다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 지금 새내기신 우리 삐딱이님이 삐딱하게 내준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나 예. 좀 놀고 그러면 좋은데. 예, 웃고 까부는 것도 네, 재밌는데 재밌는데. 정말 워낙 진지한 그러니까 분이라서 진지해서. 예, 굉장히 진지해요. 예. 뭐 제가 그렇게 진지하진 않고요. 세상이 너무 진지하죠. 세상이 너무 진지하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라도 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세상이 미쳤는데 우리가 웃고 까불고 있으면 되겠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예, 내가 미친 것 같네 그러니까. 예, 어쨌건 네. 정신 차립시다. 웃고 까불면 안 돼. 네네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그럼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다가 200회쯤 되면 그때서 이제 웃고 까불어보고. 네, 우리 뭐 합창도 하고 그래 봅시다. 예. 네네. 자, 제가 100회를 앞두고요. 연구소 페북 메시지로 들어온 이렇다 방송에 대한 궁금증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네. 근데 첫 번째, 녹음은 어디서 하나요? 사무실에서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팟빵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저기 구로까지 갔었죠. 이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그 팟빵의 본사가 있을 겁니다. 이게 팟빵이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녹음을 했었는데 팟캐스트가 좀 더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에 이런 녹음하는 장소가 그 만들어져서 우리 연구소가 지금 합정역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합정역 근처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이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잭팟. 잭팟. 그러니까 스튜디오 잭팟입니다. 예. 망원역에서 좀 마포구, 걸어가면 네, 있죠. 서교동. 예. 네. 근데 망원역에 있다고 망원동은 아니고요. 네. 마포구 서교동이에요. 예, 망원역에서 이쪽은 위치는? 서교동, 저쪽 건너편이 망원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걸어가도 되는데 걸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지금 스튜디오 녹음하고 이름도 있습니다. 좀 예. 흥미로워요. 예, 잭팟. 잭팟. 돈이 뭐 잭팟 터진다 이럴 때 또 뭐 한 8만 원 이상 이렇게 입금하면 네. 할인도 해줘요. 사실 오. 모르시죠? 예. 자, 시간 변동이 생겨도 잘 옮겨주시고요. 잭팟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 앞으로 많이 근데 도와주세요. 사장님의 이렇게 네. 풍모를 보면 예, 예. 예술하시는 분 같아요. 음악 하신대요. 아 그래요? 이 옆에 음악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기타도 여기서- 딱 걸려 있고. 예.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오며 가며 본 뭐 음. 편집실 그런 네네. 그런 건가 봐요. 예, 예. 사업 번창하세요 사장님. 네. 많이 할인해 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그 편집은 누가 하나요? 이거 처음에 찬희 쌤이 다 했어요. 네. 아, 예, 맞아요. 아니 찬희 쌤이 대본도 쓰고 편집까지 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뭐 편집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추어가. 이게 뭐 프리미엄 네. 뭐였어? 무슨- 저기 편집해 편집 보시 프로그램. 편집을 해본 사람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밥을 한번 사드리고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어도비 프리미어 아시죠? 어도비 프리미어로 아도베. 아도비가 아니라 어도비 프리미어로 편집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제가 매회 편집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프리미어는 영상 편집하는 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악이 아니라 이런 음성. 네, 그것만 편집하는 툴은 또 없어요? 음성만 편집하는 음악 편집들이 많대요. 네. 근데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음성 편집만 하는 작은 툴이 있는데 네. 캐리 영상 편집 툴에서 영상은 편집 안 하고 음성만 편집하는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게 구동이 되는 데만 한 몇십 초 걸리더라고요. 하다 딱 뜨고 그래서 이제 낑낑대면서 이제 밤새 편집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런 모습 봤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외주 주시는 건가요? 네, 외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다른 일을 못하게 싶어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연구소의 다른 분에게 맡겼다가 지금 이제 외주를 주고요. 지금 이제 핀란드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요? 핀란드. 어떤 그런 북유럽 선진 기술을 네, 가지고- 핀란드에 선진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소개를 받았는데 핀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원본 웨이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딱 올려주면 우리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편집을 다시 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구글 드라이브 돌려주는 이런 참 원격지, 예, 원격지 공급 시스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팟빵 파티 사이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차례대로 쫙 이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뭔가 글로벌한 제작 시스템인데요. 글로벌, 예, 북유럽 외주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친한 분이세요? 전혀 몰라요. 예. 아, 예. 뭐예요? 예,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이름만 아는데 마침 저희 8월 말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유프로하고 이제 같이 참가하거든요. 예, 저도 갑니다. 예, 와. 슈퍼바이저님도 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보려고 했더니 마침 네. 8월 초에 또 서울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유학생이시면 또 방학 때 네, 방학 때 가셔서 오셔야 오시나 되는 거죠. 보네요. 완전히 완전 엇갈렸어요. 예. 그래서 8월에 오시면 네. 꼭 전화를 해라. 서울에서 맛있는 밥과 술을 꼭 대접해 드리겠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인사도 하고 좀 얼굴도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때까지 이렇다 편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렇다 제작 과정도 나름 또 쏠쏠한 재미가 있네요. 네, 핀란드 외주 시스템. 네. 네네. 유프로님, 예. 유프로님 저랑 같이 이렇다 처음부터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중간에 빠졌다가 예, 예. 최근에 다시 복귀한 거고. 유프로님 99회까지 몇 번이나 출연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세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다 보니까 좀 바보 같지. 또 어떻게 세요? 그 제작하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주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한 네. 세 명, 네 명, 지금 5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중복되는 주제가 있으니까 제목만 가지고 이걸 내가 했던 건지 남이 했던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한 거지. 예. 그래서 쭉 리스트를 봤는데 60회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네. 처음에는 안 빠지고 빠지지 않고 했어요. 매번 네, 맞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으로 부담이 좀 줄었다가 최근에 또 새로운 성원 삐딱이님 그리고 아유. 아이님 이렇게 이제 두 성운이 늘어나면서 조금 부담이 줄었죠. 많이 좀 줄었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하다가 또 안 하고 이게 쉬니까 또 그것도 아쉽기도 해요. 그럼 2년 반 동안 꾸준히 해오시면서 개인적인 소감, 뭐 소회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사실 특별한 뭐 감회보다는 이르타 전체는 참여자도 늘고 그리고 주제도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는데 제가 진행하는 부분이 2년 반 동안 내용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좀 준비되어 있던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그리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내용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용을 준비하는 게 어렵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계 경제 이슈를 주로 다뤘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시사적인 주제가 적당하지 않으면 경제 이론을 소개했는데요. 뭐 그때까지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내 문제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현안보다마다 공부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기보다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평가와 전망만 하는 거로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안해야 되는데 일종의 정책 설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 현안마다 간단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반 쟁점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이야기는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프로가 좀 겸손하게 말한 것 같고요. 뭐 바닥이 났다 이런 건 겸손한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유프로가 원래 집중하고 있는 주제가 사실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세계 경제고 하나는 이제 북한 및 구사회주의 네. 이 두 개가 원래 주 분야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렇다 7회부터 1회부터 7회까지가 네. 이제 유프로가 직접 구상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내용이 쫙 했죠. 그래서 이 뒤늦게 아마 이렇다를 알게 되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앞방송 네. 1회부터 7회까지 내용이 상당히 좀 이제 알차다. 이 세계 맞아요. 경제 흐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게 딱 기본적인 관점이 딱 장착이 되게 될 방송이기 때문에 꼭 뒤돌아가 갖고 앞에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생각이 1회부터 들고요. 7회 이걸로 한 15회까지 할 수도 있었어요. 15회가 뭐야? 50회도 할 수 그치. 있어요. 사실.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 했고요. 네. 그리고 11회부터 이제 북한 문제 많이 다루고 있고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유프로가 했던 방송들도 쭉 엮어서 들어보면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유프로만의 독특한 시각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추 추천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100회 특집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방송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유프로님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주제 잡아서 진행해 오신 부분 있잖아요. 그분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쭉 이제 네. 리스트를 네. 이제 뽑아가지고 그 분류를 해봤어요. 네. 분류를 해보니까 뭐 한 5개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 경제 제반 이슈 이게 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내용은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유로존 위기, 일본 아베노믹스, 그리고 현재 부각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브렉시트도 여전히 지금도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경제,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다뤘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주의, 아담 스미스 행동 경제학 뭐 그때마다 제기되는 이론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는 국내 현안으로는 재벌 문제, 중소기업 문제, 자영업 문제, 특고 노동자 문제, 파리 바게트 같은 불법 파견 문제 이런 걸 다뤘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때 시사적인 깨알같이 또 이슈 재밌는, 이렇게 다뤘거든요. 예, 많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세계 경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전망을 했고 네. 그 외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세계 경제와 같이 전망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내 생각이 맞았나 틀렸나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예상대로 진행된 것도 있고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진행인 것도 있지만 또 뭐 제가 감각적으로 느꼈던 거하고는 다르게 전개되는 사안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희 쌤 우리 이렇다 도중에 뭐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또 그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키워드가 위기잖아요. 유프로가 그쵸. 위기가 그쵸. 기본 위기, 그 네. 키워드죠. 예. 네, 위기를 깔고 우리가 또 바라보잖아요. 네. 위기를 주제로 삼아서 그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의미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뭐 몇 개 제 느낌으로 네. 말씀드리면 그 지금 현재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를 하면서 그런 대로 정확히 예측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유프로님의 세계경제 방송 그 부분 정말 흥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들었는데 그때 유프로님이 이제 세계경제 전망하면서 강조했던 문제가 글로벌 불균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로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데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이제 보호 무역주의로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서면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렇게 집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사실은 유프로님의 애언하고 어떻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신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트럼프 당선됐잖아요. 예, 미국 전문가도 이거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와서 좀. 트럼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네. 팔 깔아놓고. 그러니까요. 네. 유프로님께서 예상했던 것처럼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봐도 미중의 무역 전쟁 이게 뭐 가면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지난 7월 6일에는 34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 미국이. 그렇죠. 예. 그랬더니 거기에다 대고 이제 중국이 대거리하면서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또 미국 무역 대표부가 다시 이번엔 무려 4배 규모.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예. 네, 한번 해보자 이거지 뭐. 중국 상품품 6천 개 확 때려버렸잖아. 10% 관세. 예. 이렇게. 그럼 앞으로 미중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유프로님? 저는 계속 심화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면 타협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도 서로 말만 저렇게 떠들지 시작되면은 어느 지점에서 실제로는. 타협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하는데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2017년에 미국의 대미 수출은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것은 1,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역 적자가 거의 3천억 달러가 나거든요. 이 규모에 비춰볼 때는 미국이 이 규모를 계속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뭔가 하면은 중국이 이제는 저임 노동력만을 사용해서 수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미국을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미국의 첨단 기업을 사려고 하거든요. 네. 이것은 미국의 실질적인 미국의 경제력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현재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이렇다 해서도 한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그렇게 되죠.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적중을 하셨지만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전망은 네. 제 예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트럼프가 네. 이런 무역 전쟁을 치르는데 네. 상당한 배경이 되고 있죠. 경제가 어렵지 않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적어졌다란 말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17년 내 최저치인 4.1%까지 떨어졌고요. 그럼 10년 전에 금융이 왔었던 때 그 전만큼 돌아간 그렇죠.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네. 가장 낮은 실업률을 네.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달성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준은 금리를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 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가 좋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국은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다 해서 가장 자주 접했던 논리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이 소득 불평등이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불평등. 그렇죠? 소득 불평등으로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하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 논리를 너무 충실하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다의 첫 주제 기억나세요? 양적 완화요. 양적 완화. 그 양적 완화라는 게 그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기준금리가 네. 이제 제로, 영인 수준에서 네. 시중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양적 완화거든요.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풀기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유프로가 이제 좀 겸손하게 자기 네. 예측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 좀 전에 얘기했던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 확장을 촉진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60년대나 90년대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훨씬 정도가 약한 것이고 경기 확장이 시작된 이후 이제 지난 9년 동안 보더라도 네. 평균 성장률이 1.7%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성장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완전 고용이 달성되었다는 건 뭐냐? 네. 이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수치상의 실업률이 좀 잡힌 실업률이 꺾인 좀 그런 것을 이제 수치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과거처럼 이제 제조업계의 양질의 동력이 많이 생산되면서 생긴 그런 식의 실업률 감소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최근 몇 년 전부터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서비스 노조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키오스크 도입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 많이 도입됐죠. 무인 점포로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네. 미국이 슈퍼마켓 계산원만 100만 명이 넘고요. 유통산업 전체 계산원 수가 34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런 무인 점포가 확산되게 되면 다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의 상황이 있다고 저는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 또 옛날 방송 또 되짚어 보면서 현재 미래 검토하는 방송도 괜찮네요. 또. 네네네. 특집 방송. 네. 100회 특집 방송. 네네. 예. 그 올해 그 첫 방송인 78회 2018년 세계 경제 위협하는 요인들을 다뤘지 않습니까? 유프로가 이제 그때 진행했던 방송인데 네. 그때 유프로가 이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금리 인상 됐죠? 네. 네. 두 번째 미중 무역 전쟁. 일어났네요. 심하죠? 네. 세 번째 이탈리아 정치 경제 위기.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오석 운동이 뭐 지금 네. 로마의 시장 네. 잡고 난리 났죠 지금. 네. 4번 브렉시트 계속 내연한 문제고요. 네. 이게 전부 지금 미국 경제 현안이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렇다 하고 지금 유프로가 네. 세계 경제의 기본 흐름은 잘 잡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 역할이 좀 그래도 제법 크구나 하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유프로님이 이제까지 하신 내용을 이제 5부류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국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또 국내 주제에 대해서 특별한 소회가 있다면 예, 국내 현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재벌 문제죠. 재벌 문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문제인데 사실 중소기업 문제도 재벌과의 양극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영업 문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요즘 자영업도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닌 그런 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 문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문제, 뭐 파리 바게트 문제로 대표되는 불법 파견 문제 등을 다루는데요. 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째 하나같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가 무척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실은 그 최소한의 이야기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방송에서 요거는 최소화해야 된다 했던 그게 안 되고 있죠 사실. 예. 그런데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뭐 알파조님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60회에서 재벌 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삐딱이님과 함께 이렇다 93회에서인가요? 재벌의 갑질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뤘거든요. 네. 그 내용의 핵심은 갑질 문제를 포함한 재벌 문제의 핵심은 경제력의 집중에 있다는 것이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철자를 해소함과 함께 현행 지주회사 제도를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현행의 이제 지주회사 제도라 하더라도 재벌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정손자 회사까지 거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완화는 사실 요원합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진보 진영의 조급증을 지적하면서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 금산분리 문제까지도 탄력적으로 사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상조의 존재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 제도 하에서도 금산분리까지 완화돼 버리면 재벌의 세상은 더욱 더 커져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느낌 굉장히 쎄한데요. 이 금산 분리를 완화하자는 얘기,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아까 저기 이제 유프로님이 경제력 집중이 재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력이 집중되는 어떤 구조적 제도로 순환출자 문제하고 지주회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금산분리 문제예요.
금융과 산업이 서로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규제하는 이런 관련 법들이 있는데 역시 금산분리 문제도 경제력 집중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성생명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삼성의 총수 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제, 금산분리 규제를 두고 있는 건데요. 특히 삼성그룹하고 관련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이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금 현재 이재용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은 둘 다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순환출자니까 순환출자니까. 거느리고 있죠 지금. 예. 순환출자인데 네. 지금의 지주회사 제도가 상당히 엄격하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주 제도 하에서는 금산분리 때문에 금산분리라는 원칙 때문에 두 개를 다 소유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완화해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순환투자 방식으로 거느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처럼 순환투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라는 뭐 일종의 컨센서스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금지되어 상태이고 있는 기존의 상태고요. 순환출자 구조는 그대로 아직까지는 허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이조차도 앞으로는 좀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들고요. 그런데 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삼성재벌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데 아까 제가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제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조 위원장님이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네네. 시민단체 활동하던 시절에 네. 이 중간 금융 지주회사라는 것을 허용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원래부터. 예. 예. 이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게 뭐냐면 삼성생명을 네. 이게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가면 맨 위에가 지주회사가 있고 네. 그 밑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면서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방식으로 지배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다가 이게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로 집어넣을 수 있게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금산분리 관련된 그 관련 법의 규제 때문에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왜 그걸 허용해줘야 되느냐? 이재용 총수 일가가 이 삼성그룹을 대그룹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를 둘 다 지배하는 게 굉장히 힘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게 삼성생명이 중간 금융 지주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허용하자라는 건데요. 이렇다 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금산분리 문제로서 우리가 삼성생명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삼성그룹의 금산분리 위반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법적인 그런 보험업법 감독 규정인데 이게 금융위원회가 재개정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법적 보험업법 취지를 벗어난 그런 감독 규정이 유지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원래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한 20조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령이 이제 헌법,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 규칙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보험업 감독 규정은 시행 규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시행 규칙 하나가 국내 제1의 재벌 기업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삼성이 만약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삼성생명이 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중간금융 지주회사가 되면 이재용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수월하게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공정위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까지 이렇게 서로 관련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걸 허용하려면 결국 국회 법률 개정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하고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맞아요. 많이 인도에서 취하고 사진도 있죠. 같이 찍고. 인도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김상조 위원장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이게 워낙 몰빵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해서 한번 다뤘어요. 지주회사 그 문제 다루면서 자사주의 마법 이런 불합리한 지주회사 제도 개혁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해서 삼성그룹이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총수 일가가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종의 우호적인 역할을 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100회를 해고하자고 하셨는데 네. 이 해고는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우리 삐딱이님은 역시 그냥
그렇죠. 흥분을 하죠. 아 근데 이 문제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또 길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근데 결국은 좀 내용이 좀 길어진 상태가 됐네요. 근데 황당한 게 말이죠. 이제 국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김상조가 삼성 저격수인 줄 알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맞아요. 몰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 그런 국민들을 좀 속이고 있다는 거 좀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삼성맨인데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처음에 판정했던 금감원 네. 김기식 날라갔잖아요. 예, 뭐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갖고요. 예. 금감원은 날리고 금융위는 이제 공시하지 않은 것만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손잡고 이런 식의 모종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삐딱이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아, 네. 이럴수록 좀 이렇다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도 들고 네, 열심히 해야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예. 사실 재벌공화국, 뭐 삼성제국, 뭐 이런 세상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좀 네,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이제 국내 문제는 이제 많은 부분이 재벌 문제와 관련되어 네.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이렇다와 같은 데에서 현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정교한 대안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이제 길러져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프로하고 같이 이제 국내 문제 이렇게 구체적 사안을 짚어보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제 많이 이제 좀 찾아봐야 되고 네. 이리저리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구나 걸 알게 됐고 또 뭐 구체적 현실도 알아야 되지만 법적인 상황, 법리적인 이해 이런 것도 이제 소상히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좀 전에 유 프로가 말했듯이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뭐예요? 관찰할 힘이 없으면 그치,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대안 자체야. 어떤 정책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이전보다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즉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그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힘, 또 공론, 조직화된 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특고 노동자, 네, 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이제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보다는 이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분명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다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한테는 노동조합을 인정했지만 대리운전기사한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네. 최근의 사례의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은 인정되는데 노동자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문제도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그 이후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았잖아요. 네. 파리바게트 본사가 이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이제 명령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좀 편법으로 타협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절충적인 해답으로 해결이 된 건데 어떤 면에서는 뭐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건 한 발도 이렇게 뒤로 후퇴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자본의 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교한 대안도 만들고 그 대안을 받들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적 힘, 사회적 역량 이런 것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불어 듭니다. 예, 이게 저도 네. 같은 생각인데 네. 이게 수학 문제하고는 다르거든요. 맞아요. 정교한 대안이라는 것이 수학 문제와 같은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은 딱 풀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보다 내놓는 답안들이 사실상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안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바뀌어가도록 공론을 바꿔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유프로님 또 지금 국내 현안 이런 문제 말고도 북한 문제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최근에 북미화해, 남북화해 막 엄청난 이슈. 북한 문제에 네. 대해서는 제 생각을 네. 뭐 간단히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 했던 거뭐 네네네. 특히 찬이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북한은 주관 계획 경제를 표방해 왔지만 사실상 그 체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 경제 체제였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군수 산업으로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러한 체제에서도 시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확산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북한 체제가 군수 산업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시장을 폭넓게 용인하면서 가구 동원 체제로부의 탈피를 보다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일시적으로 택한 노선이 아니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인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유프로님 보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죠. 기본적으로. 평화가 좋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실 예정이세요? 북한 문제는 네. 국내의 현안의 하나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이 확산되거나 했을 때는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부각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현안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경제 이론도 조금씩 다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경제 이론만 다루는 이렇다의 이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특별판을 이렇게 쭉 일관되게 내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러면 학원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사적인 것과 관련지어서 그때그때 이론을 설명하는 기회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시사적인 거면 또 얼마 전에 비트코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 비트코인 문제는 사실 제 이야기가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거의 유일하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신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비관적으로 봤고 기술적 과학자들은 전망을 밝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그때 우리가 비트코인 하고 있을 때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맞아요. 뛰고 뭐 1,500만 이럴 원 때였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은 뭐 8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 전망 면에서는 맞았다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100회를 하는 동안 고작 10회 참여하신 삐딱이님 90회부터 참여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렇다 방송에서 참가 안 했죠. 이제 네, 그렇죠. 서너 번 했죠. 네, 서너 번. 네. 방송에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예, 사실 여기 제가 이제 연구원의 정식 이제 직원이 되기 전에 제가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주로 재벌, 노동, 금융, 조세 이런 분야의 좀 사업 담당자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동당 정책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는데 그 실무자를 이렇게 혼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력으로 보면은 참 여러 분야들을 조금씩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제너럴한 공부는 저한테 좀 된 측면이 있는데 어느 한 분야도 제가 스페셜리스트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러우신 분이 있는데 유프로님처럼 이렇게 몇 개 분야에서 좀 전문가적인 그런 위치에 좀 서고 싶고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그거를 노동을 매개로 해서 그 주자의 좀 그 영역에 그 전문가를 좀 하고 그게 이제 이렇다 방송에서도 좀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님하고 좀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슈퍼바이저님은 제너럴이죠. 슈퍼바이저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앞으로 이렇다 이제 200개, 300개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또 감기 그냥 앞질러서 감기가 무량하네. 유프로님 혹시 가지고 계신 특별한 구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특별한 구상보다는 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좀 더 잘해가자는 것인데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청취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청취자 의견을 여기서 소개한다든지 그리고 댓글로 청취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답을 준다든지 그런 기회들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방송도 가능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우리가 미리 녹음할 수 있는 하는 시간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전화를 받는 그래서 답을 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주제를 얘기해주고 우리가 드릴 상품은 없지만 준비하면 뭐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100회 특집인데요. 네네. 100회 특집 1편이에요. 네. 2편과 3편은 또 다른 마돈나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실 거거든요.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다 100회를 맞아서 진행한 특집 방송 유프로님, 삐딱이님, 찬이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네. 그동안 정말 이쯤에서 한번 큰절 한번 올려야 되는데 네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다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